내 손목에 뼈가 튀어나올 때까지 30년을 일했다. 그 대가는 고작 이거 하나였다. 나는 오늘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리려 한다. 30년 동안 이 집을 지킨 내 헌신은 고작 내 아들의 휴대폰 알림 속 빛 독촉보다 못한 것이었다. 나는 이제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었다. 나를 지켜주지 못한 어머니의 유품, 내 삶의 모든 억울함이 이 차가운 돌덩이 속에 있었다. 나는 옥반지를 들어 강물 쪽으로 팔을 뻗는다. 반지는 내 손가락에서 미끄러지기 직전이다. 나는 그저 며느리를 의심했다. 내 유일한 유품을 탐냈다고, 나를 무시한다고. 하지만 진짜 비밀은 가장 믿었던 내 남편의 입속에 있었다. 며느리가 침대 아래 서랍 깊숙한 곳에서 뭔가를 황급히 꺼내 앞치마 주머니에 숨기는 모습. 남편이 새벽에 작은 소리로 전화하며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라고 속삭이는 모습. 나는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다. 반지의 행방, 남편의 거짓말, 30년간 나를 억울하게 만든 이 집안의 구조적 문제까지. 내 남편은 나 몰래 나의 친정 유산까지 건드리면서 왜 나한테는 끝까지 숨긴 거야? 당신의 그 선한 의도의 거짓말 때문에 나는 평생 죄인처럼 살아야 했어. 나를 향한 것이 아닌 가족을 지키기 위한 거짓말. 그 선한 의도의 배신이 내 평생을 지옥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옥반지를 던지려던 손을 멈춘다. 깊은 한숨을 내쉰다. 아니다. 이제 그들의 배신 때문에 내가 무너지지 않겠다. 그들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을 구경만 하지 않겠다. 나는 이제 그들의 짐이 아닌 나의 주인이 될 것이다. 내 삶의 진실과 가치를 내 손으로 되찾을 것이다. 나는 옥반지를 다시 주머니에 깊숙이 넣고 코트를 여민다. 강물에서 시선을 떼고 단호하고 굳은 표정으로 강둑을 벗어나기 위해 발걸음을 돌린다. 나는 이 집의 시계 태엽을 다시 감지 않겠다. 나는 나를 위해 살겠다. 이 결심은 나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약속하는 듯했다. 내가 가장 큰 배신감과 절망을 느끼는 이 순간이 내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내 하루는 새벽 5시 30분, 알람도 필요 없이 시작된다. 30년 동안 이 집의 시계 태엽은 내가 감았다. 내 노동은 숨쉬는 것만큼 당연하고 공기처럼 보이지 않았다. 며느리가 출근 준비를 시작하면 나는 마치 고용된 가정부처럼 보이지 않는 곳으로 비켜서야 했다. 나는 늘 주방으로 향했다. 어머니, 저녁은 정확히 6시에 차려주세요. 오늘은 회식 때문에 좀 늦을 것 같아요. 애들 저녁만 부탁드릴게요. 아, 그리고 제 옷들은 꼭 찬물로 돌려주시고요. 정확히 6시 1분이라도 늦으면 안 된다는 뜻이었다. 며느리의 말투는 나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이행하는 협력업체를 대하는 것처럼 변해 있었다. 나는 속으로 수많은 말을 삼켰다. 어머니, 빨래는 따로 분리해서 해주세요. 저희 옷이랑 섞이면 곤란해요. 며느리가 그 말을 했을 때 나는 내가 이 집의 오염원이라도 되는 것 같았다. 한 집에 사는 가족의 빨래가 섞이면 안 된다니. 그 차가운 선긋기가 내 억울함의 첫 씨앗이었다. 며느리가 챙겨놓은 잠옷을 보고도 차마 손대지 못하고 다른 가족들의 세탁물부터 조심스럽게 처리했다. 허리를 굽혀 쪼그리고 앉아 빨래를 분류하고 빨랫감을 들어 올릴 때마다 허리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진다. 오랜 가정부 일로 망가진 허리는 내가 30년 동안 이 집안을 위해 바친 노동의 역사였다. 그 통증을 느낄 때마다 나는 내가 이 가족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를 상기시키려 애썼다. 그때 나는 화장대 위에 놓아두었던 친정어머니의 옥반지가 보이지 않는 것을
깨닫는 나. 내 유일한 위안이었다. 친정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30년 고부 갈등의 역사 속에서도 내가 나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게 해준 작은 증표였다. 혹시나 싶어 온 집안을 조용히 뒤졌지만 찾을 수 없었다. 며느리 방 앞을 서성이는 내 모습은 영락없이 남에게 의심받기 쉬운 주눅든 사람이었다. 나는 아침 신문을 펼쳐든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넨다. 당신 혹시 내 반지 못 봤어? 며느리 들어오고부터 없어진 것 같아서. 남편은 신문에서 눈도 떼지 않고 대답한다. 아유, 나이 들면 물건 간수도 제대로 못한다더니 또 어디다 흘리고 나만 찾으라고 하는 건 아니겠지. 내가 그 며느리한테 가서 혹시 내가 훔쳤냐 하고 물어볼까? 훔쳤냐는 말을 내 입이 아닌 남편의 입을 통해 들으니 내 의심이 죄가 되는 것만 같았다. 남편은 나를 보호하기는커녕 나를 문제 있는 늙은이로 낙인 찍었다. 내 마음속에선 며느리를 향한 억울한 의심과 남편에 대한 깊은 서운함이 걷잡을 수 없는 갈등의 씨앗이 되어 싹트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나를 피했고 집안 분위기는 싸늘하게 식어갔다. 나는 며느리가 나를 도둑으로 의심한다는 것을 눈치챘다고 확신했다. 내게 말은 하지 않지만 그녀의 차가운 눈빛과 짧은 대답은 나를 더욱 괴롭혔다. 나는 방구석에서 홀로 숨죽여 지내는 날이 많아졌다. 설거지하며 흘리는 한숨, 아픈 허리를 부여잡고 걸레질하는 손짓은 더 이상 가족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 집의 시계 태엽을 돌리던 나는 이제 그림자처럼 존재했다. 나도 모르게 며느리 방 앞에서 서성였다. 혹시 반지가 그 방에 있을까? 며느리는 나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다. 그녀는 작은 앞치마 주머니를 톡톡 치며 방으로 들어갔다. 그 주머니에는 분명히 반지가 있었다. 나는 이 가족 관계에서 완전히 혼자임을 깨달았다. 반지를 잃어버린 슬픔이 아니라 나를 향한 가족들의 무관심과 비난이 나를 질식시켰다. 나는 이대로 짐 취급받으며 살 수는 없다고 결심했다. 반지를 찾는 일을 넘어 나를 둘러싼 이 집안의 근원적인 비밀을 파헤쳐서 나의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굳게 다짐한다. 나는 더 이상 참지 않는다. 나는 며느리에게 대놓고 반지에 대해 묻지 않았다. 하지만 미묘한 신경전이 집안을 감쌌다. 내가 물건을 찾거나 며느리 방 쪽을 바라볼 때마다 그녀는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결정적인 사건은 손녀의 생일날 벌어졌다. 가족이 모이는 날은 내겐 축제가 아니라 증명이었다. 내가 여전히 이 가족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온몸으로 증명해야 하는 날. 나는 허리를 펴지도 못한 채 30인분의 음식을 준비했다. 주방 안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잡채를 큰 접시에 옮겨 담는 순간 허리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다. 벽에 기댄 채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쉰다. 오랜 가정부일로 망가진 허리는 내가 30년 동안 이 집안을 위해 바친 노동의 역사였다. 그 통증을 느낄 때마다 나는 내가 이 가족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를 상기시키려 애썼다. 잠시 후 며느리의 친구들이 거실에서 음식 앞에서 칭찬을 건넨다. 와, 수경아 음식 정말 대박이다. 누가 했어? 아, 어머니가 다 해주셨어요. 어머니 손맛이야 뭐 말할 것도 없죠. 며느리는 어머니의 손맛을 마치 자신의 자랑처럼 내세웠다. 하지만 그 칭찬 뒤에 숨겨진 차가운 시선은 나를 향하고 있었다. 내가 그릇을 나르는 순간 며느리가 나를 힐끗 보더니 고개를 돌려 친구에게 속삭인다. 근데 요즘 어머니 좀 힘들어 보이시지 않아? 저도 힘들어요. 어머니, 요즘 너무 예민하세요. 제가 뭘 하든 감시하는 것 같고.
며느리가 자신의 앞치마 주머니를 톡톡 치며 말하는 순간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는다. 그녀가 주머니를 치는 손짓은 섬뜩하게 느껴졌다. 나는 반지를 숨긴 사람이 며느리임을 거의 확신하게 되었다. 반지를 숨기고 나를 예민한 사람으로 몰아세우는구나. 내 희생은 칭찬의 대상이 될 수 있어도 내 감정은 예민함이라는 이름으로 무시당하는구나. 나는 이 가족에게 영원히 이해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 더 심각한 것은 남편이 며느리 편을 들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다. 내가 며느리의 태도에 대해 조심스럽게 불만을 토로하자 남편은 신문을 탁 소리나게 접었다. 당신 나이 들수록 의심만 늘어서 집안을 시끄럽게 한다. 며느리가 얼마나 조심스러워하는지 안 보여? 남편의 훈계는 내게 비수처럼 꽂혔다. 내가 며느리를 도둑으로 몰아세우는 예민한 시어머니가 되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30년간의 희생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듯한 상처를 받았다. 손녀의 생일 케이크 앞에서 가족들이 행복하게 웃으며 사진을 찍을 때 나는 그 틈에 끼지 못하고 주방 문턱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본다. 아들이 나를 향해 손을 뻗는 듯하다 멈추고는 아내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것을 봤다. 남편은 내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나는 이 결정적인 순간에 가족들로부터 완전히 고립되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30년 동안 이어져 온 고통과 억울함이 표면으로 터져나오는 순간이었다. 나는 이대로 짐 취급받으며 살 수는 없다고 다시 한번 결심한다. 내 인생은 무엇이었나? 남편과 아들마저 나를 냉대하자 나는 방구석에서 홀로 숨죽여 지내는 날이 많아졌다. 내 방은 집의 가장 구석진 곳, 햇볕이 들지 않는 작은 방이었다. 내가 평생 가족을 위해 벌어들인 돈으로 산 집인데 왜 나는 늘 이렇게 눈치를 보며 가장 작은 공간에 갇혀 지내야 하는 걸까? 통증은 새벽이 될수록 더 날카로워진다. 나는 허리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홀로 조용히 흐느꼈다. 문득 시어머니의 낡은 방 쪽에서 희미하게 약 냄새가 흘러나오는 것을 느낀다. 시어머니의 방에서 나는 냄새, 곰팡이와 낡은 약 냄새가 섞인 세월의 냄새. 나도 저렇게 낡고 병든 채 이 집에서 잊혀지겠구나. 며느리도 언젠가는 나를 요양원으로 보내고 싶어 할 것이다. 내가 있으면 그들의 자유가 제약받는다고 생각했으니까. 나는 이대로 짐 취급받으며 살 수는 없다고 다시 한번 결심했다. 나는 더 이상 참지 않는다. 내가 이 상황을 해결하고 나 자신을 지켜낼 것이다. 나는 결심한 듯 몸을 일으켰다. 조용히 시어머니의 방으로 향한다. 며느리도 남편도 만지지 않는 시어머니가 남긴 낡은 유품함이 보인다. 나는 유품함 속에서 오래된 통장 사본과 함께 30년 전 날짜가 찍힌 시어머니의 낡은 편지를 발견했다. 편지의 봉투가 낡아 노랗게 바랬다. 편지에는 희미한 글씨로 나의 가장 큰 짐, 그리고 미안함이라고 적혀 있었다. 통장에는 내 결혼 시점에 내가 친정에서 받은 유산과 비슷한 금액이 알 수 없는 곳으로 이체된 기록이 있었다. 며느리가 내 반지를 훔친 것이 이 정도일까? 아니, 이건 가족이 30년 동안 숨겨온 훨씬 더 깊은 비밀 같았다. 나는 반지를 찾는 일을 넘어섰다. 나를 평생 억울하게 만든 이 집안의 근원적인 비밀을 찾아야 했다. 내가 이 집에서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늘 짐처럼 취급당한 이유, 그것을 알아야 했다. 나는 이제 나를 둘러싼 이 집안의 근원적인 비밀을 파헤쳐서 나의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굳게 다짐한다. 이 결심은 나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약속하는 듯 했다. 나는 이 상황을 해결하거나 혹은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이 집을 떠나겠다는 굳은 결심을 다진다.
나는 나의 주인이 될 것이다. 수십 년 만에 연락이 닿은 친정 사촌 언니 경희의 집. 나는 언니에게 그동안의 모든 억울함과 고립된 삶, 그리고 옥반지 실종 사건과 남편에게 받은 냉대, 그리고 시어머니의 유품함에서 발견한 낡은 통장 사본과 편지에 대해 털어놓았다. 경희는 내게 유일하게 어머니나 할머니가 아닌 순이야라고 불러주는 사람이었다. 그녀의 따뜻한 눈빛 속에서 나는 비로소 내가 이 세상에 완전히 혼자가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순이야, 진작 그랬어야지. 내가 평생 참으며 살아온 걸 내가 모를 줄 알았니? 며느리가 반지를 숨겼을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이야. 그 집에서 내가 숨쉴 곳이 있니? 경희는 나를 지지했고 힘을 주었다. 우리는 내가 찾아낸 낡은 통장 사본과 편지에 대해 함께 고민해 주었다. 우리는 그 문서가 남편의 과거와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직감했다. 우리는 돋보기를 쓰고 낡은 문서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통장의 기록, 30년 전의 거액 이체 내역, 시어머니의 편지 조각들이 의심스럽게 일치했다. 편지에는 시어머니가 30년 전 남편에게 보낸 나의 가장 큰 짐 미안하다. 나 때문에 너희가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내용이 반복되어 있었다. 우리는 남편이 결혼 초 시어머니가 진 빚을 갚기 위해 나의 친정 유산 중 상당 부분을 나에게 알리지 않고 사용했음을 추론했다. 나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눈물이 차오르지만 이번에는 억울함이 아닌 배신감에서 오는 뜨거운 눈물이었다. 나는 며느리가 나를 무시해서 고통받는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이,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배신했어. 내 친정 유산까지 건드리면서 왜 나한테는 끝까지 숨긴 거야? 경희는 조용히 나의 등을 쓸어주었다. 내가 알면 이 집이 깨질까봐 그랬겠지. 선한 의도였겠지만 그 침묵이 너를 평생 억울하게 만든 거야, 순이야. 30년간의 모든 고통과 오해의 근원이 며느리의 이기심이 아니라 남편의 가족을 지키려던 거짓말 때문이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었다. 남편이 나에게 했던 모든 핀잔, 시어머니의 묘한 거리감, 이 모든 것이 남편의 비밀을 지키려는 구조적인 문제였던 것이다. 나는 며느리를 향한 분노를 거두고 남편을 향한 배신감과 이 집안의 근원적인 비밀을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이 진실은 나에게 분노와 함께 나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다. 나는 이제 이 진실을 가족 모두에게 밝힐 준비를 시작한다. 나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싸움은 이제 며느리가 아닌 남편을 향하게 될 것이다. 며느리가 집을 떠난 후 집은 겉보기엔 평화로웠으나 숨막히는 고요함이 감돌았다. 딸은 며느리의 방이었던 곳에 자신의 짐을 옮기고 득에양양했지만 아들은 나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며느리가 떠난 후 매일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들어왔다. 나는 아들에게 말을 걸었다. 아들아, 내 누나가 많이 힘들어서 그래. 내가 아내를 이해시키고 다시 데려와야지. 아들은 차갑게 나를 외면했다. 엄마, 누나 때문에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엄마는 몰라요. 엄마는 항상 누나 편이었잖아요. 나는 이제 엄마도 누나도 믿을 수가 없어요. 내 가정을 지키지 못한 건 다 내 잘못이에요. 나는 아들의 절규에 깊은 배신감을 느꼈다. 30년 전 남편이 나에게 했던 냉대가 이제 내 아들을 통해 나에게 돌아오고 있었다. 나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내 딸조차도 나를 이용했을 뿐이었다. 그때 나는 내 삶의 유일한 피난처였던 친구 경희를 다시 찾았다. 나는 며느리에게 옥반지 누명을 씌우려 했던 딸의 패륜적인 행동과 며느리의 충격적인 퇴장, 그리고 아들의 고립을 모두 털어놓았다. 경희는 조용히 나의 손을 잡아주었다. 순이야, 내가 평생 참으며 살았던 억울함을 알기에
내 딸에게 기대려 했던 마음은 이해해. 하지만 내 딸은 내가 아니야. 내가 받아야 할 인정을 내 딸이 가질 권리로 착각하게 만든 건 결국 내 무책임이었어. 나는 경희의 따끔한 지적에 정신을 차렸다. 나는 딸을 위해 며느리를 내쫓은 것이 아니라 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아들의 가정을 파괴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경희는 나에게 며느리가 집을 나가기 전 했던 말을 상기시켰다. 제가 이 집에서 나갈게요. 하지만 이 집은 제 것도 반이에요. 나는 며느리가 결혼자금으로 아파트 대출금을 갚았고 아파트 명의가 공동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시 떠올렸다. 나는 며느리가 단순히 감정에 호소한 것이 아니라 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집을 나갔다는 것을 직감했다. 경희는 나에게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라고 권했다. 나는 용기를 내어 법률사무소를 찾아갔다. 변호사는 나의 상황을 듣더니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님, 며느님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별거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 아파트 지분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며느님은 결혼 기간 동안 아드님의 대출금을 갚았고 공동 명의로 되어 있다면 재산권을 주장할 근거가 충분합니다. 심지어 어머님이 시누이와 함께 며느님을 고립시키고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면 이는 이혼 소송에서 유책 사유가 되어 며느님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나는 충격에 휩싸였다. 며느리를 내쫓으려 했던 나의 행동이 결국 나 자신과 아들의 재산권까지 위협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나는 그제야 며느리의 눈빛이 왜 그렇게 단호했는지 깨달았다. 며느리는 감정에 호소한 것이 아니라 냉철한 현실을 알고 있었다. 나는 내 딸에게 다시 한번 물었다. 내 이혼, 정말 남편이 바람피워서 그런 거니? 내가 먼저 다른 남자를 만난 건 아니니? 딸은 나에게 소리를 질렀다. 엄마, 이제 와서 나한테까지 그러는 거야? 내가 엄마한테까지 배신당해야 해? 나는 딸의 눈빛에서 숨겨진 거짓을 보았다. 며느리가 떠나자마자 태도가 180도 바뀐 딸, 그리고 명품 가방에 집착하던 딸의 모습. 나는 내가 무조건적으로 믿었던 딸이 사실은 이 모든 비극의 진짜 불씨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아들의 가정을 파괴하고 내 노년의 재산까지 위태롭게 만들었다. 나는 이제 나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이 전쟁을 끝내야 한다. 내가 저지른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이 집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정해야 한다. 나의 유일한 동반자는 경희와 진실뿐이었다. 나는 딸에게 말했다. 내가 숨긴 거 전부 다 말해. 안 그러면 엄마가 이 집에서 나가겠다. 딸은 내가 집에서 나가겠다고 선언하자 당황했지만 곧 분노로 반응했다. 그녀는 내가 아닌 며느리의 편을 드는 세상과 가족에 대한 원망을 쏟아냈다. 엄마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 집이 누구 집인데? 엄마가 나 이혼해서 돌아왔을 때 내가 이 집의 공주야. 올케한테 시키는 게 당연해. 라고 했잖아. 이제 와서 왜 나한테만 잘못했다고 해. 나는 딸의 입에서 나온 그 말에 섬뜩한 충격을 받았다. 내가 했던 말이 비수처럼 돌아와 나의 심장을 찔렀다. 나는 딸을 감쌌던 것이 아니라 딸에게 특권을 부여하고 며느리를 짓밟을 정당성을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절망적인 심정으로 딸에게 그녀의 이혼 사유를 추궁했다. 내 이혼, 정말 남편이 바람피워서 그런 거니? 내가 먼저 다른 남자를 만난 건 아니니? 내 명품 가방들 이혼하고 돌아와서 내가 산 거니? 딸은 더 이상 자신의 거짓을 숨길 수 없었다. 그녀는 눈물을 쏟아내며 모든 것을 자백했다. 맞아. 내가 먼저 그랬어. 내가 외로워서 다른 남자를 만났어. 전 남편이 나한테 준 카드를 막 썼어. 내가 힘들어서 그랬는데 뭐가 잘못이야? 엄마,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엄마 때문이잖아. 딸은 자신의 모든 불행과 이기심의 원인을 나에게 돌렸다. 나는 30년 전 남편의 거짓말 때문에 내 인생이 무너졌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 딸의 비뚤어진 욕망이 내가 주입한 특권의식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딸은 내가 평생 짊어졌던 억울한 희생자의 프레임을 이제 이기적인 공주의 방패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때 늦게 들어온 아들이 딸의 고백을 모두 듣고 문 앞에 얼어붙었다. 아들은 충격과 분노로 몸을 떨었다. 누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당신 때문에 내 아내를 내쫓고 엄마한테까지. 내가 당신 때문에 가정이 파탄났는데. 아들은 절규하며 딸에게 달려들었다. 딸은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지만 그 눈물은 진심이 아닌 연기처럼 느껴졌다. 아들은 나에게 달려와 소리쳤다. 엄마, 이게 엄마가 원했던 거였어요? 누나 감싼다고 내 가정을 박살내고 싶었던 거였어요? 이제 됐어요? 엄마는 이제 누나랑 여기서 행복하게 사세요. 나는 내 가정을 되찾을 거예요. 아들은 곧바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진실을 고백하고 용서를 빌었다. 나는 아들의 절규 속에서 내가 저지른 죄의 무게를 깨달았다. 내가 며느리를 내쫓은 것은 나의 과거 청산을 위한 이기적인 행위였고 그 대가로 아들은 가정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나는 이제 진정한 위기에 직면했다. 며느리의 재산권 소송만이 문제가 아니었다. 아들이 나를 완전히 외면했다. 그리고 내가 가장 사랑했던 딸은 나를 이용하고 파괴하는 페류나였다. 나는 완전히 홀로 고립되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내 명예, 내 아들, 내 가정의 평화, 그리고 내가 믿었던 딸까지. 나는 이제 나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이 전쟁을 끝내야 한다. 아들이 집을 뛰쳐나가 며느리에게 향한 후 집은 끔찍한 정적에 휩싸였다. 딸은 자신의 모든 비밀이 폭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에게서 벗어나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더욱 원망했다. 엄마가 날 이렇게 만들었잖아. 엄마가 나 이혼해서 왔을 때 올케한테 당당하게 굴라고 했잖아. 내가 30년 전에 엄마처럼 살까봐 그랬지. 엄마는 평생 당하고 살았지만 나는 그렇게 살기 싫었단 말이야. 나는 딸의 악다구니에 충격을 넘어선 공포를 느꼈다. 내 딸은 나의 불행한 삶을 보고 배우기는커녕 나를 실패한 희생자로 규정하고 그 길을 걷지 않기 위해 나를 이용했다. 내가 30년 동안 남편에게 느꼈던 배신감의 100배가 나를 짓눌렀다. 딸은 뻔뻔하게도 자신의 짐을 마저 싸서 내 아들 부부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마치 그 집의 주인이 된 것처럼. 나는 완전히 무너져 홀로 거실에 앉아 통곡했다. 내 손으로 내 가정을 파탄냈고 내 딸은 나를 버리고 그 집을 차지하려 했다. 그때 며칠 동안 연락이 되지 않던 남편이 들어왔다. 그는 딸의 이혼과 나의 모든 행동에 대해 이미 아들에게서 전해 들은 듯했다. 당신 이제 만족해? 당신이 평생 억울했던 거 딸을 방패 삼아 며느리한테 다 갚아주고 싶었지? 당신의 그 억울한 희생자 코스프레 때문에 우리 아들 가정이 박살났어. 남편의 말은 비수였다. 나는 남편의 과거 거짓말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절규하려 했지만 이미 나의 잘못이 너무 커서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남편은 나를 완전히 외면했다. 나는 이제 모든 것을 잃었다. 내 인생에서 가장 믿고 사랑했던 딸에게 이용당했고 아들과 남편에게는 가정 파탄의 주범으로 낙인 찍혔다. 나는 집을 나선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이 집에서는 더 이상 숨 쉴 수 없었다. 내가 향한 곳은 유일한 친구 경희의 집이었다. 나는 경희에게 모든 것을 자백했다. 딸의 거짓말, 그리고 며느리가 확보한 재산권 문제까지. 경희는 나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순이야, 내가 이제야 내 잘못을 알았으니 됐다. 하지만 너의 아들 가정은 내가 수습해야 해. 내 딸의 잘못된 욕심을 내 손으로 끊어내야 해. 나는 경희의 조언대로 마지막 결심을 한다. 내가 이 모든 비극을 시작했으니 내가 내 손으로 끝내야 했다. 나는 변호사와 다시 만났다. 그리고 이 집의 모든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나는 아들이 며느리를 다시 데려오고 가정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
자신이 이 집의 짐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며느리에게 전해줄 충격적인 편지를 남겼다고 말했다. 그 편지는 나의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며느리에게 이 집의 모든 권리를 넘겨준다는 내용이었다. 그날 밤 나는 딸의 방에 들어갔다. 딸은 며느리의 침대에 누워 태평하게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나는 딸에게 말했다. 내일 아침 너도 이 집에서 나가야 해. 엄마는 이 집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내 올케에게 돌려줄 거야. 내 이기심 때문에 파탄난 가정, 엄마가 수습할 거야. 너는 이제 엄마한테 의지하지 말고 내 힘으로 내 삶을 살아. 딸은 충격에 빠져 소리를 질렀다. 엄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엄마 딸이잖아. 나는 딸의 절규를 뒤로하고 집을 나섰다. 비가 내리는 강가. 나는 30년 전 남편의 거짓말을 알고 절망했던 그 장소에 다시 섰다. 그때와는 달랐다. 이번에는 내가 희생자가 아니라 책임자였다. 나는 내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나 자신을 내던진다. 내 인생의 가장 잔인한 순간은 내가 내 딸의 손을 잡고 며느리를 내쳤던 그 순간이었다. 나는 이제 그 순간을 되돌리기 위해 나 자신을 버리려 한다. 나는 비가 내리는 강가에 홀로 섰다. 내 손에는 30년의 억울함과 이제는 책임의 무게까지 더해진 내 삶의 모든 짐이 들려 있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끝내려 했다. 내가 이 전쟁을 시작했으니 내 손으로 끝내는 것이 유일한 속죄라고 생각했다. 그때 등 뒤에서 경적 소리와 함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비에 젖은 채 나에게 달려와 무릎을 꿇는다. 그의 곁에는 며느리 수경이 단호하지만 눈물 어린 얼굴로 서 있었다. 아들은 나의 손을 잡고 절규했다. 엄마, 저 이제 알아요.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버지의 그 거짓말 때문에 엄마가 평생 희생자로 살았고, 그래서 누나한테 기대려 했다는 거, 이제 알겠어요. 하지만 엄마 자책하지 마세요. 며느리가 나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봉투를 내민다. 봉투 안에는 내가 남긴 집의 재산권을 포기하고 며느리에게 넘긴다는 내용의 편지가 들어 있었다. 며느리는 울면서 말했다. 어머니, 제가 이 집의 권리를 가질 수 없어요. 이 집은 저희 남편과 제가 함께 만들어갈 가정이에요. 어머니가 저희한테 사과하려고 이 집을 포기한다는 건 저희를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편지, 남편과 제가 읽고 많이 울었어요. 나는 며느리의 진심 어린 말에 충격을 받았다. 내가 그토록 핍박했던 며느리가 나에게 용서와 화해를 구하고 있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용서할 수 있어요. 어머니가 언니 때문에 힘들어한 것도, 과거에 억울한 일이 많으셨다는 것도 다 이해해요. 저희는 어머니를 이 집에서 내쫓으려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어머니가 당당하게 이 집의 어머니로 계셔주기를 바랄 뿐이에요. 며느리는 나에게 30년 전 남편의 거짓말을 알고 겪었던 나의 억울함이 결국 딸의 이기심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며느리는 나에게 피해자 의식에서 벗어나 주체적인 삶을 살라고 조언하고 있었다. 나의 딸, 즉 아들의 누나는 집을 나가 홀로 살겠다고 선언했다. 딸은 모든 것을 잃은 후에야 내가 그에게 주입했던 특권 의식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지만 엄마 나도 이제 엄마처럼 살지 않을게라는 짧은 메시지를 남겼다. 나는 그 말에서 딸의 진정한 성장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며느리가 건넨 편지를 찢었다. 더 이상 이 재산에 얽매이지 않겠다. 이 집의 주인은 나도 내 딸도 아닌 평화를 지키려는 아들 부부임을 인정했다. 나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말했다. 수경아, 미안하다. 내가 너를 내치려 했던 건 내 과거의 불행 때문이었어. 이제야 알겠다. 이 집의 진정한 주인은 너희 부부라는 것을. 나를 용서해 주렴. 며느리는 나를 껴안고 오열했다. 아들은 우리 두 사람을 바라보며 안도와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이 순간 나는 30년 전 남편의 거짓말로 인해 시작된 나의 억울한 삶, 그리고 내가 내 딸을 통해 벌이려 했던 복수극까지 모든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희생자가 아니라 사랑받고 존중받는 어머니로 다시 태어났다. 나는 강가에서 돌아온 후 아들과 며느리 앞에서 마지막 선언을 했다. 더 이상 이들의 짐이 되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심이었다. 나는 이 집에서 나가겠다. 아들과 며느리는 당황하며 나를 붙잡았다. 어머니, 이제야 저희가 화해했는데 왜 나가시려고 하세요? 저희가 어머니 모시고 살게요.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어머니, 저도 이 집의 며느리로서 어머니를 모시는 게 도리예요. 다시 시작해요, 어머니. 나는 며느리의 진심을 알았지만 단호했다. 아니다, 수경아. 나는 너희에게 짐을 지우고 싶지 않다. 그리고 더 이상 누구의 아내, 누구의 어머니, 누구의 시어머니로 살고 싶지 않아. 내가 이 집을 파탄냈으니 내가 이 집에서 물러나는 게 맞아. 내가 집을 비워줘야 너희 부부가 진정한 너희의 가정을 만들 수 있다. 나는 남편에게도 단호하게 말했다. 남편은 아들이 들려준 딸의 고백과 나의 편지를 통해 모든 사실을 알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다. 당신, 우리 이혼은 하지 않을게. 하지만 나는 이제 당신과 함께 살지 않을 거야. 나는 나만의 삶을 살 것이다. 당신도 당신의 죄책감에서 벗어나 아들 가정이나 잘 지켜.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나의 선택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다. 며칠 후 나는 작은 이삿짐을 챙겨 울진의 작은 집으로 향했다. 그곳은 며느리가 나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었다. 며느리가 남편과 상의 끝에 시골의 작은 집을 얻어 나에게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었던 것이다. 저희를 용서하고 어머니만의 삶을 사시라는 의미였다. 울진의 작은 집. 나는 창문을 열고 푸른 바다를 바라보았다. 30년 동안 맡아보지 못했던 자유의 냄새가 느껴졌다. 나는 이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나를 위해 이기적으로 살 것이다. 나의 딸은 홀로 서울에서 자취를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나에게 의지하지 않았다. 딸은 나에게 엄마 미안해. 나도 이제 내 힘으로 살게라는 짧은 문자만을 보냈다. 나는 그 문자를 보며 비로소 딸의 진정한 성장을 느꼈다. 아들 부부는 주말마다 나를 찾아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평화와 행복이 가득했다. 며느리는 더 이상 나에게 눈치를 보지 않았고 나는 그들에게 당당하고 존중받는 어머니가 되었다. 나는 바닷가에서 홀로 커피를 마시며 수필을 썼다. 내 인생 74년의 기록을. 30년의 희생, 남편의 거짓말, 딸의 배신,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나만의 평화까지. 나는 깨달았다. 내가 그토록 바라던 인정은 가족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것이었음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었을 때 가족은 비로소 나를 존중하고 사랑했다. 나의 인생 2막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나는 박순희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니어로 살 것이다. 지금까지 이혼 후 돌아온 딸 때문에 가정이 파탄날 위기에 처했지만 결국 나를 되찾은 박순희의 이야기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 딸을 지키려다 내 아들의 가정을 무너뜨릴 뻔했던 박순희의 고통스러운 여정은 결국 자신을 향한 사랑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딸의 이기심과 남편의 과거 거짓말, 그리고 며느리의 단호함 속에서 박순희는 비로소 희생자 의식에서 벗어나 인생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짐을 지고 계신가요? 혹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나의 희생이 당연시되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 모두는 가족을 사랑하지만 때로는 나를 지키는 것이 가장 먼저임을 박순희의 이야기는 말해줍니다. 그녀의 마지막 용기 있는 결심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응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깊은 공감과 응원은 저희 채널을 성장시키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저희의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이야기에 감동받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저희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시니어들의 눈물과 감동, 그리고 파격적인 진실이 숨겨진 가족 드라마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시청자님들의 가정에도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